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도시개발 채권. 내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이론편 마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이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요.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설치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당연히 부담을 하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만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기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중선로라는 건 땅속에 선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그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이제 2분의 1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 비율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반씩 1대1로 부담을 해요.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1, 이런 식으로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왜 부담 비율이 달라지냐?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구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즉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1만 부담하고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 이 자는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지역이 주로 이제 수도권 같은 그런 좀 땅값 비싼 지역인데, 이런데 대규모로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는 그러한 이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부담을 하라.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일반적인 사업 방식은 수도권 내 지역, 지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싼 곳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건데, 지역적인 부분인데도 두 번씩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자, 그 비용 부담의 특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네,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요.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행정처인 경우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꼼꼼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이 도시개발법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토지상환 채권 앞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나온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대신 발행하는 채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지상환 채권을 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상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이 토지 상환 채권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고,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기반 시설 건설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고 뭐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뭐 건축 허가할 때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투자성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입자는 만기까지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즉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왜 발행하냐?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행할 때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채권의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알아두지 않으면은 여기를 대체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그럴듯하죠. 도시를 개발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방법을 보면은 이 도시개발 채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관리,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을 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등록해서 발행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으로 했었죠. 여기는 이제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행 이율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이발, 도시개발 채권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한다. 토이발, 도이조 그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고요. 그 상환 기간은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정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원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이에 살아, 자이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원금은 5년, 원오가 이자는 2년, 자이 아파트 삽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시개발 채권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정지 이런 주체를 말하겠죠. 이런 주체와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반드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 토속의 채취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이 매입 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고요. 이 도시개발 채권은 이런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도시개발 채권 매입사에 받은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그 매입자가 어떤 잘못 없는데 취소됐으면은 상환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귀책 사유 없이 도급 계약이 취소된 경우,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이런 경우 약간 비정상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고요. 도시개발법의 이론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지문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실시계획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다 보지 않고 중요 문제만 보면서 중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된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작성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죠.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00분의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했을 때, 그럴 때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100분의 20인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인 경우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든 감소하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자, 이 두 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시험에 다시 나올 확률이 떨어지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09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쉽지 않은 지문이죠. 도시개발법상 시행 방식의 결정 및 승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는 게 아니죠. 지정권자, 그러니까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장, 지정권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을 하면은 그 사업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요. 그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10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해야 하며 다른 시행 방식이 할 수 없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수용 사용 방식이죠. 틀린 내용이고요. 자, 분할 혼용 방식, 이거는 이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시행 방식을 여러 여건이 변화되면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걸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지가 들어가는 방식이 혼용 방식에도 환지가 들어가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에서 이렇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에서 이 환지자가 들어가 있는 혼용이든 환지든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원칙에 의해서 밑에 거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면삼총의, 이거는 면삼총의는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할 때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이러한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지방공사는 프리패스입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행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가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절차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토지 상환채권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이 시행자는 공공, 민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지방공사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수 있고요. 이전할 때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도 미리 받을 수 있고요.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계획에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고 일반 민간 부분 시행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원현지의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 이내로 공급할 수가 있죠. 자,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내용 및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공법에서 무슨 조건으로 조건을 붙일 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는 후에 살펴볼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조건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군지를 항상 봐야 돼요. 공공 주체인지 민간 사업 시행자인지 그거를 보고 나머지 지문을 읽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 계약일로부터 10년. 그렇게 그래서 공시대에 10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매각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원형지가 공공택지의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 원형지가 나오고 이 원형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원형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요. 예외적으로 뭐 학교나 공장 부진 같은 경우는 경제형 입찰을 취하죠. 이 내용은 조성토지에 대한 내용을 약간 섞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이 조성토지의 공급인 경우 공공택지인 경우 추첨으로 그때 합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은 원래는 이제 경쟁 입찰인데 추첨으로 하는 방법 중에 이 공공택지가 있어요. 공공택지인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섞어놔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원형지는 추첨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래서 경수, 조경, 추수 그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그 입찰을 받으면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되 그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체될 경우에는 수의 방식으로 하죠. 내용 정확히 맞습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의 공사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은 맞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 의하면 틀린 내용이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은 조경 추수한다고 그랬죠? 원칙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이런 4가지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조경 추수다. 그렇게 암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이 공공택지의 공급은 당국 공주루로 해서 추첨을 한다고 그랬죠. 추천의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복권 추첨, 당국 공주루로 그래서 추첨의 방식으로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 공공청사용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을 일반하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의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들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아니죠. 감정가격으로 하죠.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죠. 그리고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같은 거를 할 때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기출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계획에는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명세서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들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죠. 자, 이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후에 그
그다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지 부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는 있는데 부지정은 할 수는 없다 내용이고요. 자,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평면 환지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환지 방식이죠. 그런데 이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이거를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평면 환지, 입체 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요 내용이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해버려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금전으로 청산해버리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으로 2개 이상의 환지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자, 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 계획 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환지 계획 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죠. 자,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 자, 461, 462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서 소멸한다. 아니죠.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으면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합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죠. 즉,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466, 467번 읽어보시고요. 평범한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비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2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환갑은 60세죠. 60일 이내. 나중에 이 90일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같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0일은 맞는데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지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74번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75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죠. 환지의 효력을 보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죠.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죠. 자, 이거를 이제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이 내용이죠.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자, 480번 위에 나온 문제고요. 그리고 이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류지는 정한자라고 그랬죠. 보정, 시체 보정.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 맞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계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뭔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면은 도시개발법인사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 금전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자, 금전으로 청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죠. 그 환지 처분을 하는 때만 꼭 그게 아니라 언제든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그 청산금이 결정돼서 교부됩니다.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분의 4 수수료 문제에 나온 거고요.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이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면 시효로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에 살펴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상 시행자가 부담하죠.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자는 각각 2분의 1 비율이 아니라 전기시설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 2대 1로 비율로 부담합니다. 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렇죠. 여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하고요.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시도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아니죠. 그 이익을 얻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을 때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부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부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494번 읽어보시고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채권에서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고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도의조라고 그랬죠. 조례로 해당 시에 조례로 정합니다. 무기명 조례. 해당 시에 조례로 정하죠.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어요.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합니다. 3년부터 5년이라고 하면 틀리죠. 5년부터 10년입니다. 원오자이죠. 원금은 5년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획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죠. 매입 의무자 중에 1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입 의무자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받은 자는 매입해야 되는데 이 공작물을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매입 필증은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중에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또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중도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07번까지 해서 도시개발법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론과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